네, 그 사회복지 일반 체계에 있어서 우리 실천과 관련된 체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는 투입과 전환 과정 그리고 산출 이것들이 하나의 어우러진 체계 안에서 계속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이거를 이제 환류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이런 체계들은 결국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 당사자 간들의 어떠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해결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체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런 그 사회복지 당사자 체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많은 체계들 속에서 주변 체계, 그리고 또 이를 이용하는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하는 양상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위기 청소년의 경우에 이용 당사자 체계는 위기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 체계 자체에 대해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부모 체계나 학교 체계, 뭐 동료 체계, 그리고 청소년의 쉼터, 이런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들 속에서 또 이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있겠죠. 그럼 청소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경찰 체계라던가 보호관찰 체계 이런 것들이 청소년 체계와 뭐 교류 양상에 대한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체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핑커스와 미나한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천에 함께 활동하게 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체계들에 있어서 네 가지의 체계를 나눴는데 핑커스와 미나한은 변화 매개 체계와 이용자 이용 당사자 체계 또는 표적 체계 행동 체계로 분류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콤튼과 갤러웨이라고 하는 역시 학자들도 여기에 전문가 체계를 추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행정론에 보면은 보통 이제 핑거스와 미나한이나 콤튼과 갤러웨이 이런 다양한 그 이론가들의 이론들이 좀 잘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뭐 좀 다른 과목에서 정확하게 다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어, 변화매개 체계라고 하는 것은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변화매개인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시설,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어떤 고용 조직에 있어서의 직원들. 그래서 변화매개 체계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문제 상황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를 확인하고 또 그 체계들과 함께 노력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실천 속에서 사회복지관이나 상담실, 각종 쉼터, 기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매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는 누구예요? 당사자, 문제인 당사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하는 것은 변화매개 체계인 중간적인 이런 역할에서 예, 각종 뭐 상담 기관이나 어떤 클라이언트를 상담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기관들이 변화 매개 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체계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해서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공동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무시적인 계약을 맺는 사람, 그 대상이 바로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위기 청소년인 부모가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부모가 이용 당사자의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체계는 뭐예요? 예를 들면 쉽게 제가 이해를 돕자라고 하면 자, 어머님이 계시는데 요 아들이 이 밑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 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아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있거나 가출을 하거나 뭐 이러는 학생인 아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어머님이 이 아이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좀 상담을 하고자 사회복지기관이라는 기관에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님이 여기 사회복지기관은 무슨 체계? 변화매개체계라고 했죠. 자, 변화매개체계인 기관. 그래서 우리가 상담 기관이라고 합시다. 상담자가 있는 사회복지사, 상담자라고 하고, 어머님이 여기에 와서 의뢰를 하되, 자, 여기에서 변화매개 체계는 기관이라고 봤으면, 클라이언트 체계는 누구다? 예, 어머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머님의 문제거리는 누구예요? 이 아이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체계를 설명할 때, 클라이언트는 어머니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이 아이는 무슨 체계가 된다? 표적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적 체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표적 체계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킬 대상. 그래서 변화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변화의 대상인 경우에는 이용 당사자가 곧 표적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당사자의 가족 체계에 대해서 변화의 대상인 경우에는 가족 표적이 전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기 청소년 사례의 경우에 변화시킬 대상이 가출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 주변 환경 요소, 부적절한 부모 등의 표적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문제가 돼서 어머님이 오셨는데 이 아이를 상담해 보니까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가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표적 체계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가출을 함께 하고 있는 만약에 이 친구가 아들인 문제인 소지에 있는 아이가 표적 체계가 됐는데 이 아이를 변화시킬 대상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주변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문제다라고 하면 함께 이 주변의 요소들을 부적절한 부모 등에 대한 표적 체계, 이 아이들까지도 표적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화 매개 체계와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이렇게만 우선 알고 계시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적 체계라는 것은 대상자, 변화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동체계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행동체계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변화, 노력, 그래서 어떤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체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의 사례인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와 학교와 교사,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의 동원, 자, 이런 동원된 체계들이 어디에 해당한다? 행동 체계에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체계는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의 체계이다. 네 가지의 체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변화매개 체계, 그리고 클라이언트 체계, 또 무슨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이렇게 우리가 체계를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하자라고 하면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문가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복지협회에서 사회복지사로 구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체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체계들 중에 어느 한 체계 활동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체계들과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고 또 서로 다른 체계들과 동시에 활동하게 될 사회복지사들을 살펴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전문가 체계는 서비스 이용 당사자, 클라이언트 체계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용 당사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또는 상위 체계를 찾아서 활동하는 주요 초점, 이런 것들을 체계에서 표적 체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누가 받을 것인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변화 노력에 참여하게 될 행위 체계를 확인을 해야 되고 변화에 있어서 주변의 여건 그리고 주변을 도와줄 만한 어떠한 그 도움 될 수 있는 여러 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걸 모두 예,
그 전문가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 전문가 체계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후원할 적절한 전문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시사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적용했을 때 다른 이론보다는 실천적인 개념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일반 체계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보는 시각, 그래서 단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을 순환적인 원인론으로 전환하여서 어떤 개인의 증상, 그리고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을 낙인을 줄여서 사회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범위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도와준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본 것이죠. 우리 스키그마를 주면 낙인 효과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라고 뭐예요? 미리 단정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개선에 있어서 어때요?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 낙인 효과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우리가 또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조직화하고 통합적으로 개인의 행동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두는 대신에 구성원에 관련된 성원들의 역동성 그리고 사용후 작용에 초점을 두는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여러 각도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문제의 욕구,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경향, 관련 체계의 영향을 인식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복지 일반 체계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시사점에서 일반 체계 이론의 어떤 해설적인 측면에서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많아서 실천에 있어서는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또 지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상호 연관성이나 상호 교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시하면서도 어떤 사회복지 개입의 장에 있어서 체계 간의 어떤 고유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각 요소마다 관계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적합한 부분 그리고 또 상황에 따른 어떤 전체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률적인 방식으로는 상담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다 사건마다 자기의 고유한 어떠한 그 가정의 분위기라던가 또 가족 내 규칙들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케이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합한 판단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전문가로서도 어려움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어떤 발달과 기능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따라서 규명해 줄 유용한 개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회복지 실천은 좀 더 적합한 이론인 생태학적 관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요, 우리가 이제 인식의 틀로 보는 것은 사실인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가장 큰 대변을 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사회 환경의 영향만을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양자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그렇기 때문에 생태체계 이론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을 개념화해서 체계적인 관점, 그리고 생태학적인 관점을 합산해서 환경과 유기체 이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이제 성장과 가정에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생태체계 관점은 생태학적 또 생태적 관점, 체계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과 생태체계적 관점에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비슷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우리 생태체계 이론은 1960년대 일반 체계 이론과 있어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이론에 덧붙인 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은 이제 러츠와 헌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생태체계 이론이 학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처음 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르멘과 고든, 그래서 바틀렛이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있어서 큰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그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골든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요 시간을 통해서 브루펜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도 이제 굉장히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유명한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의 환경에 적응해 왔을 때 우리의 욕구 충족,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변화시키고 또 이 사회복지가 인간 행동에 이해할 수 있을 때 어떤 이해에 있어서 결과, 원인, 뭐 단선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 어떤 폭넓은 그 고려가 필요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브루펜 브루너라고 하는 학자의 생태학 이론을 발전을 시키기도 했고, 또 생태학 이론의 성장에 있어서 유기체와 함께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브루펜 브루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의 브루펜 브루너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의 브루펜 브루너의 이런 체계 이론의 네 가지 속성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체계 이론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1960년대 뭐 이후에 일반 체계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체계들이 또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런 우리 일반 체계 이론에 있어서의 현장에서의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체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핑거스와 미나한 이런 변화 체계도 역시나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브루펜 브루너 금방 이야기했듯이 여러 그 체계 중에서도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1960년 일반 체계 이론과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에 생태적인 어떤 이론을 덧붙여서 등장을 했고, 러츠와 헌에 있어서도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영역에 있어서도 발표를 많이 했고, 브루펜 브루너 금방 이야기했듯이 네 가지의 체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환경 속에서 전체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낙관론적인 시각을 지니고 또 이후에 인간의 환경적인 자원과 사회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속에서 어떤 효과적인 기능 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그 역할에 있어서의 기대 이런 거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일생 동안 타인과 상호 의존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라고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진화론적인 발달 과정인 유전에 있어서의 변화뿐 아니라 환경 속의 다양한 체계들을 선택함으로써 가정 속에서 성숙해가는 존재로 브루펜 브루너는 이 이론을 개발을 했던 거죠. 자, 인간간에서도 우리가 그 환경과의 상호 교류를 지지 또는 방해하는 어떤 유전적인 잠재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면서 개인의 성장과 환경 이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인간간으로 보았죠. 그래서 인간의 체계들이 내부 외부에 있어서의 그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의 변화, 그래서 안정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신체적, 정신적, 지적 성장에 따라서 내적 변화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생태체계 이론의 첫 번째 개념에서는 인간과 환경 간에 일어나는 상호 교류에 관해서 적합성, 그리고 또 적응성, 스트레스, 대처, 긴장, 유능성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특별한 속성에 관한 것으로 관계와
자존감, 자기 조절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의 특성에 관해서도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의 가정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생태체계 이론에서의 적합성이나 적응성이라 하는 것도 역시나 인간의 어떤 적응적인 욕구나 환경 자원에 부합되는 정도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일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성취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환경 사이의 어떤 교류에 있어서도 성취하고 또 상호작용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을 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적합성에 있어서도 개인과 환경과의 계속적인 교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호 교류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적합성이라 하는 것은 적응적인 거에서 부적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부정적인 교류가 반복이 되면 인간 발달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기 마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인간과 환경에 있어서의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우리가 적절한 결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의 변화와 개인의 요구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창조하고 또 재구조하고 환경에 인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환경에 적응이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어떤 내적 영향력과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생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개인의 요구 또는 사회 환경에 관련된 요구가 결과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그 적합성이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호 적합성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과 환경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응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인 건강의 파괴와 사회적인 기능의 위축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지체가 되고 또 환경에 대해서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대처, 긴장, 유능성이 있는데 결국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인간 사이에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일방적인 어떠한 적응적 균형 그리고 적응적인 적합성의 혼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관련돼서 어떤 요구나 능력의 환경적인 차원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긴장 상태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 발달에서 여러 가지의 변화, 지위와 역할의 변화, 생활 공간의 재구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생애 주기에 따른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결혼이나 뭐 출산, 아이의 어떠한 이제 학교 진학 문제, 자녀의 분가, 중년기에 더 접어들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또 맞이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소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스트레스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극제가 아니라 늘 뭐 해피만 하면 사람이 발전이 없듯이 적정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또 유용한 어떠한 기제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내적, 외적 자원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적 자원은 자부심과 어떤 문제 해결 기술들을 말을 하는데 외적 자원이라 하는 것은 내 내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가족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회 관계망에서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조직의 지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들은 있는데 성공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공적인 대처는 우리 이용 당사자의 적응력 그리고 생활 만족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긴장은 우리가 이제 복합적인 적응 체계의 불가피의 속성을 간주를 하되 체계에서의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할 때 그 체계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의 긴장은 자연스러운 속성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 체계에서 개방적인 가족은 스트레스를 느낄 기회가 더 많지만 그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결과 긴장이 이제 또 좋은 성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고, 유능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환경과 어떤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능성은 환경과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가정에서의 성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환경,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선천적인 어떤 동규화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환경 자원의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 이런 것들이 계획성 있게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관계를 보게 되면 생태 체계 이론에 있어서 주요 개념에 관계와 자존감,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인간관계 형성하거나 타인과의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정이라던가 애정, 사회적 네트워크, 요즘은 뭐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뭐가 있겠어요. SNS에 뭐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모든 사건들을 속속들이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고. 예. 자, 긍정적인 관계 형성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되는 여러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생태 체계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양육에 있어서의 가정에서도 일생을 통해서 상호작용,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행동적인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존감과 자기 조절에 있어서 자아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자존감의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만족과 즐거움을 본인 스스로가 많이 느끼고 추구하죠. 대신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늘 본인의 어떤 존중이 부족하고 부적합하거나 열등의식을 느낀다거나 어떤 결핍된 애정, 또 본인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다운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활기찬 에너지를 볼 수가 있죠.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 뭐든지 다 뭐예요? 자신만만하고 좀 굉장히 뭐 이렇게 그 힘이 있죠. 모든 행동하는 부분에. 그래서 힘이 파워가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어딜 가나 에너자이저처럼 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조절이라고 하는 것에 삶에 있어서는 통제력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조절이라고 하는데요. 내면적인 요구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외면적인 세계의 요구들에 대해서도 구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스스로의 결정,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존감과 자기조절의 유능성과 애착의 질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조절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을까요? 맥시멈 1부터 10까지 숫자를 놓는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각자의 자기 조절 능력은 어느 수준, 어느 숫자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기 조절이 참 자기 통제를 잘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 뭐 5점 이상, 6, 7점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기 통제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예, 명품백을 꼭 사야 돼. 근데 사야 되는데 그 명품백이 너무 비싸니까 할부로 사. 그 12달을 할부로 해가지고 한 달에 막, 예, 그, 몇십만 원씩 납부를 하면서 애지중지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가방이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막 속에서, 예,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내 능력 밖에 어떤 과한 거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자기 조절을 우리는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능력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능력 외에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하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희망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10사람 중에 7, 8명은 주식을 다 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저 또한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남들이 이거 사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사볼까? 이거 좀 된대. 이거 굉장히 상친데? 라고 해서 딱 사면 어떻게 돼요? 완전 폭망하고. 그래서 자기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큰 지장이 없는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실수의 범위를 너무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조절이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패턴, 본인의 패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주거 환경을 보게 되면 환경에 있어서의 개인의 어떤 문화적인 맥락, 그래서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으로부터의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에 관련돼서 성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직접적인 환경이나 주의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브루펜브루너가 이야기하는 생태학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개인의 발달을 촉진하고 방해하면서 어떤 환경 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에서의 생태학적인 생활 영역의 개념에 입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과 관계에 있어서의 문화와 하위 영역 그리고 그 시대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주거 부분에 있어서의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어떤 개인의 단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주거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화적인 맥락,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를 이용할 때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접근성이 좋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좋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강에 그 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이제 그 생태 물을 그래서 뭐 이제 뭐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많이 채울 수 있는 청계천 그 보건 사업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환경 쾌적한 환경에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휴식 공간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많이 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환경이 아니라 공장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환경을 보시면 공장지대는 아무래도 도심에서도 공장지대라고 하면 매연과 그 오염된 공기와 그 환경이 이루고 있는 그 시설. 자, 그러면은 같은 도시에 산다 하더라도 맥락상 그 공장지대에 사는 사람하고 청계천 주변에 사는 사람하고의 문화적인 질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주거 환경에 빗대어서 보게 되면 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개인 발달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는 생태 체계 이론에 있어서의 개인과 환경 내에서의 일어나는 과정, 이런 것들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생활 과정에서의 인생의 전 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과 변화, 역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체계의 상호작용을 사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의 이런 인간 발달에 대한 관점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중요성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인간의 성장하면서 겪는 생활 사건들의 어떤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흐름 속에서 연결된다는 것을 생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의 어떤 독특한 발달 경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 시대에 개인이 공통적으로 겪는 시대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전생에 걸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어떻게 독특하게 경험하는지를 고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인간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차원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고려점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인데 개인의 문제에 접근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미시적인 차원과 개인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 시작되는 가족, 확대 가족, 친구와 이웃 이런 관련된 사회기관이나 조직, 지역사회에서의 거시적인 차원까지도 초점을 점점 확대해 가면서 광범위하게 다양한 수준과 차원을 고려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회 환경의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브루펜 브루너는 이런 생태 체계 이론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부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이론을 발달시켰다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미시체계는 뭐예요? 여기 개인이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체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와 우리 가족과 친구와 종교 단체라던가 학교라던가 이런 거는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1차에서 2차로 빠져나갈 때 여기가 중간 체계라고 하는 거죠. 이 중간 체계를 거쳐서 이 내가 주변에 활용하는 여러 그 뭐 기관이 됐던 이웃이나 친척이 됐던 요 체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외부 체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외부 체계는 우리가 뭐 어떤 의료기관이 될 수 있고요. 대중매체 교육이 될 수가 있고요. 문화시설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곧바로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서 활동하는 부분을 외부 체계라고 한다면 거시 체계는 외부 체계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라고 봤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브루펜 브루너는 이 체계를 몇 가지로 나눴다, 네 가지의 체계로 나눠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시체계는 가장 내가 인접한 밀집되어 있는 환경 1차적인 미시체계라고 보는 거고 여기 안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에 대해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일상생활을 상호작용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피드백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체계 수준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 가족, 개인 여기에 이제 가족 계획이 이쪽으로 와야 되죠. 가족, 집단 이렇게 보시는 건데 개인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체계의 갈등에서 기본 기능 회복에 대한 도움 주는 것을 미시체계라 한다. 자, 중간 체계는 개인의 상호작용하는 어떤 이제 미시 체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시 체계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와 관련된 관계 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둘러싼 나와 가족, 친구,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시 체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체계 역시나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기관이나 조직 또 지역사회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의 외부 체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라던가 사회복지기관, 언론, 미디어, 뭐 각종 지역의 교육, 문화,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미시체계의 영향을 고려해서 외부 체계의 각 기관과 조직, 지역사회가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또 그 체계들 사이의 협력과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체계, 이제 우리가 거시체계도 기본적으로 개인이 속해 있는 보다 거대한 사회, 국가, 뭐 민족의 전통, 가치, 이념 이런 거를 반영한 그 거시체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도나 법 그리고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가 이제 개인 생활이라던가 가족 생활과 학교 생활 관련 직업 세계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크게 미친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간 체계는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과 체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변화, 발전 속도를 가지고 반영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태어난 연도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 흐름별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을 거듭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합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시간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체계에 있어서의 공유는
거시 체계와 외체계, 외부 체계, 그리고 미시 체계와 연대기적인 변화와 역사적 사건들 이런 것들이 개인과 하위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개인 체계에 있어서의 중심으로 횡단적인 수준에서 체계를 구분하였다면 시간 체계는 개인과 환경 체계의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종단적 수준에서 고려함으로써 인간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고자 했던 게 바로 시간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체계에서의 이런 그 시사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엔 사회복지 실천의 시사점은 어, 통합된 관점에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방식이나 인간의 환경 영향에 미치는 방식들을 보는 증거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생태체계 이론의 기여도는 개인과 환경 상호작용, 그래서 특히 체계 간의 공유 영역에 대한 고려가 전제된다라는 점, 이게 이제 좀 필요한 거고요.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개인과 환경 간의 어떤 적합성, 그래서 상호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힘, 이거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적, 어떤 물리적 변화에 대해서 여러 대안들을 탐색하고 인간을 사회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역사적, 역동적인 인간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단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태학은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1대1 세계관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어떠한 경향과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는데 유리한 관점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고통의 원인을 단지 심리적인 과정이나 외부 환경에 돌리는 극단적인 사고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메인과 지터맨 같은 경우에도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욕구와 문제는 인간 혹은 환경 자체의 산물이 아니라 상호 교환의 산물로 보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용자인 클라이언트의 당사자 문제, 이런 것들을 확인한 스트레스에 도움을 주고 또 그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이용 당사자들 간의 어떤 강점과 희망을 고취시키게 하기 위한 기법이다라고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시사점이 있고요. 또 문제의 초점, 기저에 깔려 있는 의미에 있어서의 명확한 탐구 기법, 그리고 동기 과정에서의 동원 기법이 있고 모델링에 있어서의 역할극에 관련된 대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안내 기능이 있고요. 또 위축이나 혹은 지나친 수능에서 도전 정신을 길러주는 촉진 기법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활용 가능한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 당사자들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조종 기법이나 왜곡된 어떤 개인과 환경 혹은 사회망과의 어떤 관계를 중재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외부적 중재, 그리고 또 내부적 옹호,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혁 기법과 영향력 행사 기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사회복지 실천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을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생태체계 이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예,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계성을 둘러싼 어떠한 체계에 관련된 속성. 그래서 그 속성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였듯이 인간관도 살펴봤고요. 체계라는 어떤 경계, 고유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경계를 우리가 외체계와 내부 체계 이런 것을 나누는 나름의 어떤 그 체계 속에서의 그 방향성, 그리고 각자의 영역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체계에 있어서의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이 일반 체계에서 아주 주요한 개념이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와 넥엔트로피,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요 개념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여러 가지 체계에 있어서의 클라이언트 체계 또는 이제 변화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전달 체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체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핑커스와 미나한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복지론에 굉장히 잘 실리는 사회복지 관련 실천 연구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다른 교과목에서도 굉장히 그 쓰임새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가 학습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제 구조 기능과 갈등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